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승환입니다. 이제 제가 지방보조금 제도 강사를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된 제 심정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피 마실까? 일어난 지 90분 후에 커피 마시라 그랬는데. 그래, 누가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야. 앤드류 휴먼만 박사, 스탠포드에 있는 뉴로사이언. 그 사람이 굶을 건 굶을 거야? 그 사람 굶으랬어, 12시까지. 아이씨. 어떻게 알았어? 정오까지는 굶으라 했었다. 그거 굶잖아. 옛날에 나 그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했는데, 엄마가 TV만 보면은 여기 유명한 박사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기 먹지 말라고 야채만 먹으라 그래가지고 집에 반찬에 고기가 없어졌어. 또 간 하지 말라고 싱겁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집에서 음식이 다 싱거워진 거야. 나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누가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누가 중요해? 중요하지. 열받잖아. 왜냐면 어떻게 하려고 누군지 알면. 아니 말 입을 찾아가게? 막아야지. 입을 막는다고? 뭐 키칼하려고? 가서 그냥 그만 말해! 이러려고? 아니 너무 화나잖아. 지가 뭔데 지금 우리 집까지 다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소금도 못 치게 하고 뭐 하는 거야 얘. 그랬구나. 근데 앤드류 휴먼만 박사님은 달라요. 그분 말씀은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분의 모닝 루틴을 우리도 따르자고. 네, 커피 마실 거야. 헤이 90분간은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너무 얄미워. 예, 제가 지방보조금 강의를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사업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이런 감정이 아닐까. 뭐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만 하려고 하면 이거 붙이셔야 돼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서류 더 받으셔야 돼요. 원천징수 하셔야 돼요. 귀찮게 한다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안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요거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말 그대로 지방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별로 또는 지금 담당하시는 사업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공통된 사항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외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예외성에 관련된 것은 소속 시도교육청별로 대전시면 대전교육청, 충남이면 충남교육청, 충북이면 충북교육청, 세종이면 세종교육청의 담당자하고 또 협의하셔야 돼요. 그 약은 약사에게, 사업은 사업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보려고 카메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보려고 7가지 질문으로 한번 요약을 좀 해봤어요. 많이 질문하실 만한 것들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방보조금 운영비 집행금지는 뭐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했고,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용 금지된 운영비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지자체장이 지정한 경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황하게 되죠. 우리는 교육사업이라 인건비가 필수인데 우리는 행사사업이라 그 부스 공간 시설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드는 경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 사업비에 필요한 필수적인 인건비는, 필수적인 시설 임차료는, 필수적인 사무 관리비는 집행이 가능하세요. 그러나 지방보조사업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집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계좌 이체 수수료 같은 거. 자, 수수료는 통장이 달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장하고 체주의 통장이 은행이 달라서 수수료가 발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지방보조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그냥 사무적인 일에서의 문제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접경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영비에 해당된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인데 강사를 위촉을 했어요. 이 강의 장소를 대관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비하고 교육 강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속된 단체의 직원들이 세팅하러 왔어요. 그분들은 지방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긴 왔지만 원래 단체의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줄 수 있다? 못 준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들은 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다라고 보는 거죠. 이 보조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운영비냐 아니냐 잘 모르실 때는 교육청 담당자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판단하고 싶으시다 하면 가만히 종이에다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당이라고 딱 적었어요. 보조사업비가 없다면 이 수당이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보조사업비가 없다면 이 수당이 원래 나가던 사업이었나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도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오늘처럼 지방보조 사업을 해서 교육 강의를 파는데 학생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부에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볼펜이면 지방보조사업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볼펜을 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단체의 사무실에 그냥 필요한 문방구인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닌 거냐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년필을 학생들에게 캘리그라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샀어요. 그러면 그건 보조사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방보조사업이 12월 31일까지 기간인데 12월 22일 날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수료증까지 나눠줬어요. 근데 사업이 종료되기 전인 12월 30일 날 만년필 15자루를 샀어요. 이건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조사업에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직접 정비가 아니고 간접 정비다. 이거는 이미 학생들에게 수료증가 나눠줬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비에서 산 만년필이 돌아갈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성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운영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단체에서 쓰실 만년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운영비로 판정이 나서 회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냐,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거냐를 판단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앞쪽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법령이 어디까지냐라고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협력과 이 공문 대오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행정안전부 부처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그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일반 시도나 269개 시군구에서 운영한 지방보조 사업도 많았고, 거기에서 조례로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로 여기서의 법령은 부령까지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드는 가지고는 할 수 없고, 평생교육법이라든가 특수교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딱 찍힌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법에서 정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방보조금 집행단가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서나 사업신청서를 쓰실 때 각 사업별 단가를 다 적으시잖아요. 그 사업별 단가의 근거는 어디냐?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 사업비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보조금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하게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단가는 이미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인데요.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전이면 대전에 계신 모든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단가를 적용해야 되고, 세종에서 오신 분들은 세종에서 정하는 단가는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조치원에 계신 분이나 여기 세롬동에 계신 분이나 단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충북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 예산군에 계신 분하고 서천군에 계신 분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단가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야 된다라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충청남도 교육청은 보니까 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아니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보시면 강사료, 원고료, 여비 등의 지급 단가는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과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다라고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다가 단가를 정해놨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로 다시 그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 편성 방침을 가면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화면이 좀 작긴 한데, 강사가 제일 대표적인 거, 강사, 특별 강사, 일반 강사 125, 125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5급이기 때문에 5급은 기본 9만 원이에요. 1시간 하면 9만 원입니다.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9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5급이면 2호고요. 4급 이상이면 1호고요. 자, 특별 강사 2호는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 총장, 교육감은 특별 강사 2호예요. 교육감님들도 1호가 안 돼요. 2호입니다.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권위자로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권위자 누굴까요? 한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권위자가 되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1억을 보시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력서예요. 강사 이력서가 있어야 이렇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가지고 5급임을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강사분들의 이력서나 프로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 지급 단가가 정당하냐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받는 것은 필요하다. 꼭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필요 없죠? 유재석. 얼굴이 이력서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진만 잘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고선 다 필요합니다. 교육감님도 이력서를 내셔야 돼요. 교육감님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타시도 다 오셨잖아요. 제주도 교육감님 얼굴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력서는 받아야 돼요. 남는 건 서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료 같은 경우에도 14,000원, 장당 14,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PPT 슬라이드 장당 10,000원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 PPT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10,000원인데 시간당 6장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슬라이드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슬라이드가 6장보다 훨씬 많겠죠. 제가 한 40장, 50장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 50장에 대해서 10,000원씩이면 50만 원 주실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1시간을 강의할 거기 때문에 1시간에 따라서 6장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인 거예요. 100장을 들고 와도 6만 원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지도 마찬가지예요. A4 용지 강의 시간당 4쪽 이내예요. 그러면 A4 용지 한쪽을 해서 내가 만약에 10쪽을 써왔다 하더라도 4쪽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그냥 원고 쓰는 대로 다 주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고는 치아 하나 강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강사님들도 많이 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 계획이 나오는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마다 좀 특성이 다른데 이렇게 지원 계획이나 지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일단은 그 소관 교육청의 사업 담당자하고 상의는 하시되 기본은 똑같아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집행 지침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은 모든 시도교육청이 만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단가표가 아까처럼 보시면 강사료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여비라든가 매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쭉 이렇게 쭉 단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사업 계획서하고 사업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집행도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된 것은 이제 지방보조금 집행에서 용도의 사용 금지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그 일선에서 어려워하시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용도의 변경이라는 것은 용도의 사용 금지의 의미는 이 써있는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방보조법 제13조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지방자치단체 당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용도의 사용 금지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요. 착한 관리자가 아니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민법 제68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해석이고요. 자, 이것과 비교되는 게 자기재산과 동일주의입니다. 민법 제695조에 있는데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뜻 생각하시면 자기재산과 동일주의가 더 높은 것 같죠? 주의 의무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관리하다 잃어버리면 손실이 나면 속은 쓰리지만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내가 밤잠을 못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남이 맡긴 거예요. 남이 맡긴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로 정말 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손실이 나거나 망실되면 민법상 배상 책임이 붙어요. 예. 배상 책임이 붙냐 안 붙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냐 자기재산과 동일주의냐예요. 내가 손실봤다고 나한테 배상 책임 안 묻잖아요. 같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관리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붙어요. 주의 의무가 성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뭘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지방보조금 집행의 위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임은 이임관계인 거예요. 지방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순간부터는 시도교육청과 여러분의 관계는 위임인의 관계입니다. 예, 여기에서 본인은 교육청이 되고 본인은 교육청의 의지를 받아서 지방보조금 집행에 위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위임단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붙는 거다. 그래서 위임사무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용도에 사용한 경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청입니다. 경기도도청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 회계 실무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 결정에는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예. 당초에 사업비 신청서나 사업비 계획서 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용도 외고요. 두 번째, 사업기간 종료 후에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회계연도 경과 후 집행한 경우. 예. 사업기간이 신청하신 사업기간이잖아요. 근데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추가로 집행 잔액이 아까워서 추가로 집행하는 것도 용도 외예요. 예. 사업기간이 끝났으면 집행을 멈춰야 됩니다. 예. 추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랑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정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셔가지고 신청서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교육청의 승인 없이 집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먼저 다 집행하신 다음에 변경해서 다 먼저 집행하신 다음에 나중에 교육청에 사업기간 종료에 임박해서 이건 변경 사용할 거니까 승인해주세요. 이미 다 집행해 버렸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용도 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고요. 이 용도의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자, 제재가 붙습니다. 자,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 취소가 되는데 이 취소의 의미는 내가 돈 1,000만 원을 지방보조금 받았는데 300만 원 썼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아, 그럼 700만 원만 취소되는 거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전체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300만 원 썼더라도 그냥 1,000만 원을 다 반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붙어요. 지자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반환 금액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 징수해야 된다. 31조 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받은 경우. 여기가 이제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반환을 명한 경우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300만 원에 대해서 용도에 사용을 하셨고 취소됐으니까 1,000만 원 반환하는데 이 300만 원에 대해서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대 300만 원 5배 하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1,500만 원은 또 반환 제재 부과금이 붙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제재보험 부과했는데 억울하잖아. 억울해서 반환을 안 했다. 그러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전날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산금이 또 붙어요. 그럼 1,500만 원에 1,100분의 5면은 5%니까 515는 5, 25, 한 75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75만 원까지 또 가산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325만 원 정도가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 그랬어요?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돈도 반환했는데 또 5년 이하의 징역 가래. 정말 억울하죠. 그러니까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요, 여러분께서 지방보조금을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대의 교육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강사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자들에게 만족도를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용도의 사용 금지는요, 사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써달라는 거고, 만약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받아서 집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것도 경기도청에서 나온 건데, 근거 없이 갑자기 기획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40만 원이 유땡땡, 유재석은 아니겠죠. 유땡땡에게 집행이 됐대요. 자, 근거 없이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 계획서에 없던 거라는 거예요. 없던 수단이 갑자기 나왔다는 거고, 또 사전 계획 홍보비가 절감이 됐어요. 절감됐어. 저렴하게 했어. 그래서 10만 원 절감됐어. 100만 원 절감했어. 그럼 100만 원 절감했으면 그게 집행 잔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달리 돌려 쓰고 싶으면 변경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절감됐다고 갑자기 회의 수당이라고 임의 변경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용도 외라고 예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비에 나온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A가에서 B단체 지방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답사비하고 관광체험비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A과에서 요거에 정상검사했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외로 집행한 32만 1,500원 해소하라고 감사 통보가 온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과 등 8개 부서에서 36개 보조사업 추진 시 교부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뭐 시장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남시청에다가 사업계획 변경합니다라고 승인 신청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집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한수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감사 통보 받아서 이게 보조사업을 감독하라고 이제 감사 통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서 정산서 하실 때 그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빡빡하게 군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네들도 이렇게 감사를 맨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사업 계획이 없는 거를 임의로 집행하시면 안 돼요. 다 승인 받고 집행하셔야 되고, 이미 다 집행해버리고 소급해서 승인 받거나 하시면 안 되고, 집행하기 전에 승인 받으셔야 돼요. 물론 담당 공무원도 이런 신청서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검토해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께서는 절차는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판례가 좀 있더라고요. 재밌는 판례가 있어서, 요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판례인데 같은 보조금이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게 있잖아요. 진주의료원 관련된 판례인데, 진주의료원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진주의료원을 임의로 폐쇄했는데, 그때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임의로 폐쇄했다. 요거는 국가가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고등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그 보조금법,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승인해서 운영한 건 맞는데, 그런데 임의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진주의료원을 폐한 것도 맞는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미 사전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진주의료원 운영하라고 한 건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을 위반했다라고 한 거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말대로 하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운영하실 때 혹시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사건인데 이것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에서 많이 나오네요. 이건 부산 쪽 건데 원고가 여기 지방보조사업단체죠. 보조금 교부 결정 받은 이후에 사업을 일부 변경했는데 이에 관해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죠.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변경 승인을 얻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 보조사업 단체는 공사 내용에 관한 설계 변경 이전에 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던 자재 변경에 관하여 피고로 관청으로부터 사전에 사업 변경 승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설계 변경에 관해서는 별도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너희들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의 하나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건 변경 승인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반대로 재판부에서는 아니 5가지 중에 1가지를 변경 승인 받은 사례가 있는 걸 봐서는 당신들은 이미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네. 인지하고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그래서 다른 설계 변경에 관해서도 보조금법에 따라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원고가 자신이 교부받은 보조금 모두 이 사건 사업 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도 사용했거나 해당 용도에 정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계획서 변경을 받지 않아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돈을 다 썼다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변경 승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판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변경 승인을 한 번만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에 있는 여러 사업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별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다 건건히 받으셔야 된다는 점 하나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자기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보조금 항목을 임의로 변경해서 여긴 좀 남으니까 여기를 부족한 걸 메꿔야지 이렇게 쓰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간 조정이 필요하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셔가지고 변경 승인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지방보조금 예치 제도와 교육청 보탬비를 꼭 써야 되느냐라는 내용. 예, 근데 이것도 지방보조금 예치가 법에 있어요. 지방보조금법 제10조 2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근거에 지방보조금 예치에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법 28조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지방보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이나 또는 교육감님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22년에 개발 들어가서 23년부터 개통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 일반 시도나 269개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조 사업을 담당하신 단체들은 이미 작년부터 하고 계시고요. 이제 교육청이 이제 작년에 완료해가지고 올해부터 이 교육청 보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한 2가지가 나와요.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법 어디에도 편의지향이라는 건 없어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가 되어 있어요.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방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맞아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목적이지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한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청의 에듀파이라는 시스템을 쓰는데 그 어디에도 지방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이런 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편함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예산 집행상을 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괴로워야 되는 거고요. 지방보조금, 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이것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방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정하는 단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쓰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전자적인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써야 되느냐? 또는 비슷한 질문으로 우리는 ERP, 전자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쓰고 있는데 이걸 써야 되느냐라고 질문이 나오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회계 시스템이 아니고요. 공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임의를 쓰고 계시는 회계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도 쓰시고 요거는 공개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구로 이해해 주시고 도구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한번 하셔야 돼요. 예, 불편하시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면 자, 지방보조금에서 보조금 사업자의 임직원이 수당 및 내부 거래는 왜 금지되나요? 이제 이게 또 많이 갈등이 되는데 강사 수당이 관련돼 가지고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2012년 군산시 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자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례를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 대상 2009 동그라미 프로그램은 마름모 연구소 소장 홍길동과 보조사업자 동그라미 센터 공동 주최로 개최된 미술치료와 연구치료 내용을 한 행사로서 자 여기 보시면 보조사업자는 동그라미 센터예요. 근데 이분이 단독으로 행사하신 게 아니고 마름모 연구소하고 공동 주최를 하신 거예요. 자기 사업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름모 연구소도 자기 사업, 보조사업자인 동그라미 센터도 자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술치료 강사비를 강사 홍길동이 받았어요. 얼마? 8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근데 강사 홍길동이 누구죠? 마름모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 공동 주최자의 대표로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 지급됐다고 2012년 교육자료에 나와요. 이게 2009년도 사업이니까 아마 2010년도쯤에 감사에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업무와 관련해요. 내가 소속된 단체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나는 강사 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10년 전에도, 12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지가 제대로 안 됐던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건 자기 사업과 관련돼서는 모두 어떤 수당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임직원들은. 자, 왜냐하면 민법 124조에 보시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의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채무는 가능하대요. 빚 갚는 건 가능해. 그러나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말씀드릴 때 지방보조금은 단체가 위임인이세요. 교육청의 의지를 받아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시는 개인이나 그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지방보조사업비에서 자신들에 대한 수당을 챙길 수가 없고 또 내가 운영하는 개인적인 사업체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 범위까지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제2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지방보조법 제2조에서 지방보조금이 뭐라는 걸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이분들인데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위임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자기 보조금 사업비에서 자기 소속된 단체의 임직원들이 수당이나 또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보조금 매뉴얼에서 여기 내부 거래는 지양하며 확인되면 정산시 한수하겠다라고 했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임직원 등이 내부 거래하면은 정산시 한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단체의 일반 회원들도 강사 수당을 못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적십자 회원이에요. 예, 미미하게 매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가 청년 강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적십자에 가서 제가 청년 강의를 하면 제가 수당을 못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회원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임직원은 지방보조 사업에 관련된 지휘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자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 보조금 사업자 단체의 업무에 어떠한 것도 발휘하지 않으시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으세요. 예,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예, 동대표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자,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철물점을 해. 그럼 아파트에 쓰이는 소모품을 자기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사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건 내부 거래예요. 예. 동대표가 있어요. 동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필요한 시설 소모품은 여기서 사십시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부 거래예요. 그러나 저는 아파트에 112동에 살아요. 일반 입주민이에요. 관리비 맨날 내요. 근데 제가 관리사무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필요하신 소모품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사주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일반 주민이잖아요. 예.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지죠.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단체 대표가 강사로 활동할 때만 대표를 면하시면 어떨까요? 안 돼요. 예. 물론 완전히 면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강사할 때만 대표 면하시고 강사 끝나시면 복귀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쉬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하는데 이렇게 임의로 하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임직원 분들 중에 그 직원이 자기가 운영하는 자영업체하고 거래하셔도 안 돼요. 그것도 내부 거래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임직원과 연결되는 곳하고는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내부 거래 유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산하 단체하고 거래하는 거 있어요. 법인 형식의 지방보조 사업자 단체가 이런 게 많은데 법인이시니까 운영하는 단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강의 장소가 필요한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의 강의 장소를 빌리신 거야. 그 법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그래서 이 법인에서 보조금 사업자인 법인이 이 운영하는 단체한테 돈을 주시고 그 강의 장소를 빌린 거죠. 그런 건 내부 거래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저희가 어느 시도교육청 보조 사업자인데 그 시도교육청에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 강의실을 빌리는 것도 내부 거래입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계시는 단체의 산하기관이 그 교육청 연수원이에요? 아니죠. 교육청의 산하기관이죠. 그럼 남남이잖아요. 예,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개서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기관 중에 한 단체에다가 이 시설 장비를 빌리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떻게 있냐면, 자, 대표 또는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하고 거래하는 거, 그리고 대표가 임원이거나 죄송합니다. 이게 대표가 임원이거나 또는 대표가 직원인 업체하고 거래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조금 사업자 단체의 대표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직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보조금 사업비로 맨날 사. 보조금 사업비로 삼성전자 컴퓨터만 맨날 빌려. 그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분께서 자신이 등기가 되어 있는 일반 영리업체하고 어떤 거래를 계속 맨날 하신다.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등기는 돼 있어, 이사로. 그러면은 이것도 내부 거래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임직원에게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강사수당, 뭐 무슨 기획수당, 뭐 회의수당, 뭐 이렇게 임직원들에게는 수당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 이제 지방보조사업자분께서 많이 이제 민간단체시다 보니까 일반 시청이나 도청에서 운영하시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 체험시설이다. 그럼 청소년 수련 체험시설에서 공무원들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민간 위탁시설물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민간 단체한테 위탁을 맡겼는데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입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간 위탁 운영을 받았는데 교육청한테서도 또 학생 수련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지방 보조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학생 수련 사업이라는 지방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입소를 시켰는데 자기네가 위탁받은 수탁시설물에다가 입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식비하고 숙박비를 이 지방 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거죠. 결국은 뭐다? 왼쪽에서 돈 꺼내서 오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죠. 예. 이런 경우도 예, 내부 거래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쁜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탁 사업자는 2년 또는 3년 주기로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경영평가가 우수하면 연장이 되는데 위탁 사업 기간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공급받으니까 예, 경영평가 좋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보조금에서는 내부 거래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들 단체에서 위탁 뭐 시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위탁 사업 기관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위탁 시설물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시면 거기에다가는 지방보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 충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고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하고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인천 얘기인데 인천시 지원 지방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게 가고 뉴스가 아니고 24년 9월 27일 뉴스일 거예요. 예. 보면 특정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 셀프 채용 문제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민간단체가 센터 위탁사업자 선정된 이후부터 22년까지 4년간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활동하며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 4억 1천만 원을 받았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수당 받으면 안 되시는데 그냥 각종 명목으로 수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보시면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7곳이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 3,5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예, 증빙자료도 없고 부당 내부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임직원에게 대가를 직접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또 내부거래 또 나오죠. 그리고 또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비에서는 증빙자료 부족, 보조사업자 소속 인건비 지급 등 이거 내부거래입니다. 이거 운영비죠. 이건 또 운영비 지급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부적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 집행한 사례. 이건 뭐죠? 사업 변경, 임의 사업 변경이에요. 승인 없이 사업 변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례 중에는 온라인 교육 사업에서 16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식사 및 간식 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있다. 온라인 교육인데 식사 및 간식 비용을 제공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횡령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온라인도 어떻게 식사비를 제공합니까? 쿠폰을 발행할까요? 예, 그건 모르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경고 조치하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가려면 먼저 수사부터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도의 변경이 다 들어가죠. 예, 그래서 내부 거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사업 변경하신 거, 그리고 운영비 집행 금지되는데 운영비를 임의로 집행하신 거, 이런 것들은 다 5년 이하 징역감이기 때문에 수사 요청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국고보조금 지적사례인데 이게 23년도에 나온 거예요. 23년도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사회적동조합과 3X 교육은 각 단체 대표 친족간 내부 거래로 보조금 3,150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동그라미 사회적동조합은 인천 남동구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3X 교육은 경기도 고양시 사업 수행기관으로. 자, 인천하고 경기도 고양이니까 멀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21년 지역사는 맞춤형 일자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각각 보조금을 수급했는데 부인이 대표인 3X 교육은 남편이 대표인 동그라미에서 1,9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42개를 임대하고, 인천에 살고 고향에 사는데 부부래요. 주말 부부인가 봅니다. 근데 동그라미는, 남편이 대표인 동그라미는 처형이 대표인 4Y 교육협동조합으로부터 1,2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0대를 임대하는, 부인한테는 42대를 임대해주면서 자기는 또 처형한테 20대를 임대해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뭔가 모순이죠. 차라리 안 빌리고 내 거 쓰는 게 난데. 자, 이렇게 해서 합쳐보니까
3,150만 원의 부당이득. 예, 그래서 가족 간 거래한 내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자, 내부 거래는 사기에 해당된다라고 형법상 판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시라도 잘 모르시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심리에 이야기만 아는 사람한테 팔아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저희 공무원들도 작년부터 버렸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아는 사람한테 팔아주지 마세요. 정당하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착한 마음 품다가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 예,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러셨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시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 집행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이제 계좌이체할 때는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했었는데 교육청 보태미를 쓰면서 이제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제 수수료에서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신용카드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음 별표 사회 업종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회행업종, 기타 업종이에요. 예, 기타 업종에는 성인용품점, 총포상 쓰실 일이 없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게 걱정되는 부분이냐면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예, 나머지는 뭐 PC방도 안 가시겠죠? 근데 이제, 이제 여기 체육단체 쪽에서 오신 쪽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체육회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집행하실 때에는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골프 종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생, 예술, 혼, 함양 교육 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댄스장 가서 사교춤 추실 수도 있어요. 사교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외적으로 써야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교육청 사업 담당자에게 보조금 교부 통지할 때 교부 조건에다가 지방 보조금 전용카드 제한 업종에도 불구하고 다음 업종은 허용한다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한 골프장. 네, 제 머리도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 학생 예술 혼 함양을 위한 노래방 출입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렇게 교부 조건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 교부 조건이 없으면 위반 업종이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업종 중에 꼭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위해서 사우나를 단체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체로 사우나를 가게 되었다. 그럼 결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부 조건에다 미리 붙여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교육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아차 싶을 수도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업종을 이용해야 되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시는 단체 분들께서는 교부 조건에다가 허용을 좀 붙여달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카드를 심야 시간 사용하면 안 돼요. 23시. 정해진 심야 시간이 언제부터라고 법에는 없어요. 근데 사회 상규상 밤 11시는 좀 너무하죠. 예.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서 밤에 이렇게 순찰하시는 보조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순찰하시는 분들이 출출을 하시다고 해서 밤에 보조금 카드를 들고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단체들도 계신데 미리 사주세요. 빵이나 음료 등을 미리 사서 나눠주세요. 저녁 6시에 미리 주시면 되잖아요. 이따 출출하시면 드셔요.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근데 그걸 카드 자체를 주고 이따 배고프면 아무 때나 쓰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해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 구입 안 돼요. 소주, 맥주, 막걸리, 위스키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물으신다면 모르겠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안 돼요. 저희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비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올라가면 바로 한 수치 들어갑니다. 성인이 밥 먹다가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알아요. 근데 저희는 안 된대요. 같은 성인인 공무원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돼요. 저희가 풀리면 여러분들도 돼요. 그때까지는 안 된다.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감사원에서 왜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줘요.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왜 술 사 먹냐고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사전품이 관련 업무 계획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관외 공유를 심야 시간에 반복 사용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장애인 분들의 위생을 위해서 단체 사우나를 입장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조금 전용 카드가 쓰였다 하더라도 허용이 되죠. 근데 갑자기 보조금 전용 카드가 금지된 단체에다가 막 써. 그러면 무조건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심야 시간에 꼭 써야 된다면 왜 심야 시간에 썼는지. 공휴일에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체험시설을 갔으면 공휴일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같은 걸로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 쓰실 때 1차에 식사하시고 2차에는 커피숍 갔다가 3차에는 다시 호프집에 가서 간단하게 또 한 잔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직 당일 자리 옮겨가면 사용해야 돼. 당일 자리 옮겨가면 사용하는 건 안 되고 오직 한 번만 언제 심야 시간이 아닌 저녁 자리만 한 번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왜 1차, 2차, 3차가 안 됩니까? 몰라요. 저희 공무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돼요. 저희가 풀리는 날 여러분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저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인데요. 지방보조금 집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것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안부 예규에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 현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현금 빼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안 돼요. 계좌이체 아니면 카드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꼭 전자세금계산서의 방점은 이 세금계산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와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방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싸서 저렴해서 그분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건 세금이고 기본적으로 남의 돈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투명하게 집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행사에 합창단을 불러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합창단 소속된 단체가 비영리 단체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요. 그럴 때 그냥 확인서 하나 받고 합창단 공연으로 100만 원 받았음 하고 확인서 하나 받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합창단원이 30명이면 합창단은 한 분 한 분한테 합창단 공연비를 주셔야 돼요. 강사수당 입금하듯이 세금계산서 떼시고 계좌이체에서 한 분 한 분 입금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력서 받으셔야 되고요. 계좌이체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필요하고요. 그분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가능은 해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단체하고는 거래할 수 없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 형태의 회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죠? 돈 1,000만 원 보조금 받았어요. 1,000만 원을 일괄 빼가지고 다 쓰신 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3만 원 썼고요. 내일은 5만 원 쓰고요. 모레는 1,000원 쓰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흔적이 남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계좌이체를 하거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쓰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출결에서 작성하시는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한 후 지출해야 된대요. 지출결에서 작성할 때 대표자의 결제가 그랬는데 어떤 단체에서는요. 세상에 뭐뭐 이사장 직인을 찍으신 거예요. 직인은 결제가 아니에요. 개인 도장으로 찍으셔야 돼요. 아니면 개인이 서명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가능하다. 개인 도장이나 서명만 허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왜 그럴까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요. 지출결의서가 이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단체의 의사결정인지 확인하려면 결제자의 도장이 다 책임 있게 찍혀야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거 몰라. 직인 찍혔는데요. 직인 내가 관리하나? 우리 직원이 관리하지. 이렇게 발뺌하면 한 분이 다 온팡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책임지려면 그분들의 개인 서명이나 개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된다. 자,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고 주민세는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되죠. 관할 군청이나 구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는요 세무사한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그리고 강사 받으시는 강사 수당이나 이런 기타 수당 같은 거 나갈 때 그분들이 매월 떼서 한꺼번에 납부해 주세요. 그래서 별도로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납부 가능하세요. 예, 개인별로 납부도 가능해요. 세무대리인이 귀찮아서 단체로 묶어서 납부만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임직원들 보수 나가는 거는 보수 나가는 것대로 납부하시고 매월 11일까지 납부하시고 그 강사 수당이 발생하는 마다 원천징수증을 해서 세무서하고 관할 구청에 납부하시는 영수증을 원천징수 영수증을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승환한테 집행했다. 남승환한테 강사비가 20만 원 나갔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타 소득세는 1,500원 하고 주민세 1,500원이 1,050원이 납부됐다라고 딱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굳이 일괄 납부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세 세금 납부 대장을 다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이름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이때 납부됐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강사수당이나 기타 수당 납부하는 지출결의서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빨간 줄로 쭉, 빨간 줄로 좀 기분 나쁘죠. 파란 줄로 이렇게 쫙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이게 매칭이 안 되면 개인별로 납부됐는지 납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지방보조원 강의를 5번을 했는데요. 2달간. 그러면 그때 건건이 납부를 하면 한 건마다 이만큼 강사수당이 나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이 납부됐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납부해버리면 혹시 5번 중에 1번은 납부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건건이 납부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KBS 직원이 100명이 되는데 이 100명 분의 소득세, 주민세 납부에 제 것까지 뭉쳐 들어가면 제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강사 수당 받으시는 분들, 일반 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증빙 차원 차려서.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대장을 상세 납부 대장을 이름까지 나오는 납부 대장을 다 출력해서 그때그때 끼워 놓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 보면 당월에 발생한 것을 다음 달 11일까지 납부하시거든요. 근데 사업 종료일이 끝나는 해에는요. 사업기간 초과돼 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 12월 31일까지다라고 한다면 12월 31일까지 나가는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에 한해서는. 그래 해결연도가 초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점령 준수 의무예요. 지방보조원 관리 기준 행안부 얘기해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라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 수행하실 때 계약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지방계약법의 절차를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방계약법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지방계약법에 관련된 교육만 하더라도 35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자체가 회계 절차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하루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교육청 대상으로 교육할 때마다 민간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교육 간단하게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지방계약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만 2천만 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 공고 또는 입찰로 하셔야 돼요. 뭐 2천만 원 초과하는 보조사업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웬만하면 다 가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2천만 원 이상에 넘는다면은 2인 이상 견적 공고나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2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금액으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보니까 무슨 캠핑 교육을 가는데 캠핑 장비를 빌리는데 한쪽은 350만 원, 한쪽은 450만 원인 거예요. 당연히 350만 원으로 계약할 것 같은데 45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견적서의 의미는 뭐죠? 얼마예요? 하고 묻는 걸 서류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다 전화해서 물어보시잖아요. 얼마예요? 물었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걸 어떻게 증빙해요? 견적서 받아보는 걸 증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견적서를 2곳 이상 받아서 가장 저렴한 곳에다 계약을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스펙은 똑같아야 되겠죠. 예. 3인용 침대 10개 하고 3인용 침대 10개가 350만 원인데 2인용 침대 10개가 150만 원. 이게 싸네 이걸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규격으로 비교했을 때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업종이 발주하는 분야와 적격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계약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하고는 모든 계약이 금지됩니다. 자, 업종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교육 행사를 해. 그래서 용역 계약을 했어요. 근데 뭐 행사 진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 위촉까지 그 용역업체가 다 하기로 했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 교육 사업이라고 딱 돼 있었는데 업종이 인테리어 업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의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목적이 맞는 자이냐. 예. 소파를 사기로 해서 가구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딱 봤더니 환경 폐기물업자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을 봐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장소에서 회식을 한대. 그런데 이제 회식을 했어. 50만 원 집행을 했어. 사업자 등록금을 받았어. 반찬 가게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반찬 가게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출 증빙 서류 작성 예시를 보면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읍시에서 2011년도에 무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물품 구입을 한다면 품위서가 필요해요. 어떠한 사업 목적으로 이런 거를 이런 단가로 살려고 합니다라고 품위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결의서. 자, 이거 개인 도장이죠. 예, 이렇게 지출결의서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받으라고 했죠. 예. 업종을 보니까 보일러라고 돼 있어.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으라겠죠? 예, 세금계산서 받아서 카드로 딱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쁘게 보일러 산 걸 사진 하나 찍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증빙서가 하나 끝나는 거예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교육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품위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 이력서가 붙어야죠. 왜 이력서가 붙죠? 개인정보가 궁금해서? 아니요. 일반 강사인지 특별 강사인지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받고 그러니까 여기 강사 이력서에 많은 건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면 직급만 나오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민간인으로서 어떤 권위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때는 이력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결에서 붙고 그다음에 강사가 이제 청구서 써야 됩니다. 얼마 주십시오. 저도 오늘 청구서 냈어요. 예. 이렇게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계좌이체 해 주시고 그리고 이쁘게 사진 하나 찍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개별적으로 하나 붙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FM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지방보조금하고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어느 돈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방보조금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기부담금 우선원칙에 적어놨어요. 예. 행정안전부 얘기해보면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비만 받아서 집행하신 경우는 상관없는데 지방보조금 5천만 원, 여러분들 500만 원을 해서 9대1로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신다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 집행도 지방보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되 단가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똑같이 해야 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된다라고 됐어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지방보조금하고 자기부담금 매칭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다 쓰고 자기부담금을 남기시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자체장은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은 경우에는 총 집행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 지방보조금, 500만 원 자기부담금 했는데 5천만 원만 다 썼어. 500만 원 남겼어. 500만 원 자기부담금이니까 내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으니까 90% 당신네들은 10% 부담이고 90%가 지방보조금 부담이기 때문에 500만 원의 90%는 450만 원을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정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기부담금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참고자료 요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나온 지적 사례인데 보시면 점심시간에 사전답사비 시점 특대 명목으로 매식비로 36,000원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매식비는요. 일몰 시간 이후에 집행하시는 거예요. 중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강사한테 매식비를 사준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강사한테 매식비를 사줄 수 있는 경우는 하루 종일 교육할 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한다면 그때는 점심 제공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강사 수당을 받으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인 직원 근무자들은 매식비는 그 일몰 시간 이후에만 제공이 가능해요. 점심은 제공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2시간 이상 일 때만 매식비가 집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식비 집행에서 이건 업무 추진비예요. 업무 추진비로 중식비를 집행했는데 단가비 인원 내역이 누락됐다. 자, 업무 추진비로 뭔가를 하신다면 이 단가는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셔야 돼요. 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사업 종료일 이후에 갑자기 10월 25일에 사업이 종료됐는데 10월 30일에 계획이 없는 중식비가 무단을 실수했어요. 이거 용도외로 걸린다고 했죠. 저희 일반 회계 쪽도 지방 보조금이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사례로 나와요. 틀린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강사료를 원천징수 산출 내역이 미비하다. 기타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역이 납부용 수준이 없더라. 네, 문제되게 하는 거고요. 강사 프로필이 누락됐다. 그리고 자본, 자산성 물품이 구입이 안 되는데 구입을 했다. 네, 여러분, 지방보조사업비는요, 임차에서 사용만 가능해요. 구입이 안 돼요. 네, 소모품은 가능해요. 종이, 연필, 볼펜 이런 것처럼 1년 안에 다 쓸 물건들은 구입하시면 가능한데 뭐 마이크, 뭐 탁자, 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들 영원히 쓸 수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물론 30년까지 쓸 수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전부 다 빌려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접이식 의자도 사면 안 되는데 샀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1년 단위로 정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구이 남는 물건들을 비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비가 입금됐는데 인쇄물 사본이 없더라. 여러분들 만약에 책자 같은 거 인쇄하신다고 하면 책자 인쇄하는 증빙자료로서 책자를 낀 거 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교육장 임차료 30만 원 지급하면서 교육장에서 발생한 증빙서류가 없더라. 예. 강당을 빌린다고 30만 원 지급했는데 강당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없고 뭐 견적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조 인력 수당을 지급하면서 보조자 활동 일지가 내역이 누락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운영비를 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조 사업비로서 무슨 안전 요원을 쓴다 그러면 안전 요원 인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전 요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주니까 운영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비 보조금 100% 지출하면서 계획된 자부담을 미지출했다. 아까 얘기된 사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회원 등산대회, 회원 건강교육, 회원 선진지 견학 등 시가 건장한 사업, 보기 어려운 사업에도 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자, 지방 보조금 사업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다 회원들 친목 활동이잖아요. 회원들 친목 활동은 지방 보조금 집행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장애인 지원을 위한 어떤 큰 행사를 하시고 너무 수고했다고 직원들끼리 뒤풀이 회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보조사업비로 집행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들 운영비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고 또 뭐 어떤 단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단체는 신규 회원들을 위한 환영회 그것도 친목 행사잖아요. 그런 거는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자부담을 입금을 안 하더라. 자부담 부담하기로 했는데 약속된 금액이 입금이 안 되더라.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 운영 했고 여기 뭐 요거만 할게요. 자, 여기는 군산시 자료인데 보시면 여기는 10만 원까지 또 견적서를 2개 이상 받나 봐요. 근데 견적서를 2개 이상을 안 받더라. 여기는 10만 원 이상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가 봅니다.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받더라. 그래서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만 원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받아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수업씩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